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서동수입니다. 오늘 장 끝내주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폭락자산에 폭락한 국내 증시. 2014년도 투자자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증시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증시 다음으로 많이 좀 하락한 증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증시들은 사실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된 한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폭락했던 이유, 도대체 무엇에 있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이런 악재들이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지만 국내 증시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언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원인이라도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폭락했던 2014년 국내 증시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끝내주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약간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저기 또 내년 초부터는 공공요금 가운데 또 가스유 요금이 인하된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 상품 가격도 많이 좀 빠졌고요. 또 우리 증시 쪽에서 보자면은 우리 증시 많이 빠졌고, 또 반면에 해외 쪽 중국이나 일본, 미국은 또 잘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 봐야 될까요? 끝내주는 전략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의 서동수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증권방송 몇 회 하면서 입에 잘 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폭락, 급락 이런 단어는 평소에도 저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끝내주는 한마디에는 폭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폭락 자산에 폭락한 2014년 한국 증시. 뭐 증시는 그렇다고 치는데 폭락한 자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국내 증시를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것은 엔화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계되어 있는 많은 전방 후방 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화가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뭐 가격 경쟁력, 마진 경쟁력이 떨어진다. 외국인에서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을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 해외 건설, 뭐 기존에 뭐 땅을 파가지고 원유를 캐내고 이런 것들도 다 무산이 되고, 뭐 정유화학주,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진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떨어지는 석유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굉장히 좀 올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회장님들이 또 많이 내려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실 제2, 뭐 2세, 3세 경영자분들이 좀 전면적으로 나오는 계기는 됐습니다만,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던, 그런 경영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도 이제 본격적인 2세 경영, 3세 경영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자 프리미엄 실종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을 적어도 매도하지 않더라도 살 이유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판단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주가를 이제 크게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부모 분자 하면 이제 뭐 금리랑 경기는 결국에 이제 기업 이익이 합산이잖아요. 기업 이익이랑 이제 금리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금리는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최저금리가 이어졌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았는데도 좀 주식이 안 됐던 이유, 물론 이제 코스닥은 뭐 많이 좋았습니다만, 거래소 쪽은 좀 왜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런 매크로 지표만 있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 배경에는? 뭐 일단 솔직히 내부적인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엔화가 약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경기로 말씀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의 네. 기업이 네. 기업이익이 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이익으로 좀 대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12위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순위가 5위권까지 그 좀 급속도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퍼포먼스를 냈었었죠. 그렇지만
그 이상 이제 진짜 진검승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여기서 그다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굉장히 좋습니다. 타보면 좋은데 감흥이 없고 세계 인류 자동차하고 뭐 큰 차이도 없지만 좋을 것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경쟁형 비즈니스로 보여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과연 프리미엄을 주면서 지금 옛날 자동차 메이커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예. 예,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자동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MS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이렇게 한다면 한국 시장 조금 저평가될 이유, 저평가가 아니라 배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MS에서 점점 하락하는 모습들, 중국 중저가 뭐 이런 핸드폰 만드는 중국 업체들한테 밀리고 뭐 하이엔드급에서도 애플한테 밀리고 아주 뭐 진퇴양난의 한 해가 아니었나. 네. 현대차를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더라고요. 연봉으로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밀렸던데, 어쨌든 자동차랑 이제 전자가 포지션이 큰데, 포지션이 이익이 좀 안 좋게 되면서 좀 주가도 안 좋았다 전체로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사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수급이 답이다 해서 점검해 드렸는데, 외국인은 6조 원을 샀어요, 오히려. 거래소에서는 거의 5조 원 샀고, 코스닥은 1조 원 샀는데, 판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사실은 이제 투신 쪽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은행 쪽이 좀 많았더라고요. 2조 원 넘게 은행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신 쪽 매도는 이제 개인 매도라고 본다 그러면 개인들이 어쨌든 거래소 쪽에서는 좀 주식을 많이 던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돈들이 자금이 그러니까 주식할 돈이 실제로 좀 많이 없어진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펀드 잔고들은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5년 네. 동안을 기다렸던 한국 증시가 도대체 상승을 보여주질 못하니 그래서 그냥 다른 쪽에다 넣었다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 지금 대한투자로서가 왜냐하면 국내 증시 2014년 한국 증시가 네.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근데 저는 제일 많이 폭락한 제일 못 올란 증시였는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보다는 한국 증시가 최악의 증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목별로 봤을 예. 때는요? 종목별이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네, 네, 예. 이게 러시아 증시가 물론 그렇게 지금 갇혀있던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맞을 수도 있죠. 물론 원인에는 정치적인 반미 감정이라든가 반미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루브라라든가 아니면 유가가 원유를 팔 수 있는 채널들을 다 잘라버리면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렸었는데 네네. 이유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폭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에 대한 것들이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똑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밀려서 기회를 주느냐? 이것도 아니죠. 뭐 업사이드 2000포인트, 다운사이드 1900포인트. 예, 예. 여기서 도대체 뭘 먹고 살고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전문가가 답답한데 시청자분들은 좀 오죽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종목이나 업종별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서서 현대차를 좀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지금 수출주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다 해주셨죠. 어떤 업종 좀 더 꼽아볼 수 있을까요? 폭락했던 업종이요. 좋지 못했던 부분 꼽자면은 뭐 IT 하드웨어 뭐 대표적으로 안 좋았었고 뭐 그 밑에 여타 붙어 있었던 부품 업체들 베트남으로 다 증설 붙였는데 뭐 MS 떨어지고 나오니까 누구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 가동률 50%밖에 되지 않는 거고 더욱 잔인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구조 조정을 엄청나게 단행을 했죠. 우리 단일 소울밴더로 갈게. 니네들은 다 죽어라. 그래가지고 제일 큰 업체, 캐파되는 업체들 몇 개들만 IT 또 부품도 몇 개 오르잖아요. 네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하에 있는 그 부품 업체들 있잖아요. 예, 예. 솔직히 그냥 잘 하고 있는데 그 환율이라는 그 외생 변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뭔가 미래와 이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성우하이텍도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렇죠. 그쪽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도대체 실적을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면서도 근데 엔화를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외면 당할 수밖에 네네, 없었던 예. 이유도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IT 하드웨어랑 뭐 건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 엔화로 모든 수출주들이 좀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올해 좀 부진했던 쪽하고 선전했던 업종을 좀 봤거든요. 먼저 거래소를 봤더니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운송 장비 같은 경우가 27%예요. 이게 조선하고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기계가 15% 연간으로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화학이 한 10% 밀렸고요. 건설이 한 8%, 그다음에 철강이 한 7%. 대부분 다 이제 좀 무거운 쪽이 밀렸죠. 그리고 올라간 쪽은 시멘트, 이 비금속 광물이 7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복이 59%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제일모직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빼더라도 그래도 섬유복이 한 20%는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운수창고가 한 27% 올랐고요. 소형주 빼놓을 수 없는데 거래소 소형주가 20%. 올해는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좀 좋았던 쪽이고요. 그리고 증권이 한 16% 정도. 최근에 좀 잠잠한 것 같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전기가스도 좋았던 상황인데 먼저 거래소 질문 드려보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내수주 컨셉인 쪽으로 다 지금 쏠려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 올랐던 쪽들은 빠진 쪽들은 아까 이제 환율도 언급해 주셨는데 수출 관련 쪽들이 그래도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이런 쪽이 이어질까요? 거래소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근본적인 펀더멘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제조업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경제가 이미 뭐 25,000불 뭐 워낙 3만 불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예, 3만 불 얘기도 나오는데 예, 예. 다 좀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거짓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기업들의 이익으로 좀 연결이 돼서 일단 예. 우리가 그거를 월급으로 못 받아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2차 제조업들이 성숙기를 지금 지난 산업들이다라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쓸 데가 있겠죠. 근데 뭐냐면 이 채산성을 이제 못 맞추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예, 얘기가 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중국 증시 보잖아요. 중국 증시 안에 보면 뭐 유틸리티, 소재, 산업재 올해 50%, 60% 종목별로는 100%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엄청 싸죠. 또 쓸 데가 있다는 거죠. PR도 낮고 또 그렇죠. 이러면서 예, 예. 뭐 신실크로드 뭐 이러면서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더라? 중앙아시아 육로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육로를 개척을 하고 예. 그리고 뭐 그 해로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이렇게 쭉 들어오자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재 산업재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우리는 수요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철강을 다 갖다 부을 것이며 중국 애들 자기네들이 잘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비싼 철강 수입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예. 소재 산업재 뭐 소재 같은 경우 화학 뭐 셰일가스 파면 펑펑 나오는 중국 아직 기술이 안 돼서 네네, 못 파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중동이랑 거리도 더 가깝죠. 더 가깝고 러시아 바로 붙어 있고 러시아랑 원유 다 받아가지고 예, 예. 정제하면은 훨씬 단가가 우리보다 싸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중국 때문에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게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구조들이 어디까지 망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IT와 자동차 없는 한국 경제가 네. 도대체 뭘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빨간색에 있는 뭐 보험, 의약품, 음식료, 예, 예, 예. 은행, 통신, 증권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만약에 다 개방되면 이제 뭐 좀 힘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코스닥 바로 좀 볼게요. 시간이 좀 네.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종이 목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재지니까 보니까 코스닥 같은 네. 경우는 상승 네. 업종이 훨씬 더 많네요. 역시나 좀 지수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네, 업종별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지금 재지 쪽이 여기 삼성 LNS하고 이제 동아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급등한 건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한 151%가 올랐고요. 출판 매체 복제면 이제 로엔이 대부분 다 기여를 했는데 로엔 때문에 한 이제 94% 정도 급등 나왔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이제 게임주 아시는 것처럼 게임주 때문에 한 80% 올랐고요. 그리고 금융은 아마 창투사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40% 정도 다 나왔고요. 의료기기가 오늘도 거의 뭐 이쪽으로 다 쏠려서 마감됐는데 31%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좋았었고요. 안 좋은 쪽은 이제 워낙에 이제 조선 기자재 안 좋다 보니까 금속 쪽이 좀 한 21% 좀 밀려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밀렸었고 통신방송 서비스나 이제 운송장비 부품 오락문화인데 오락문화 쪽에 이제 카지노 들어가 있고요. 또 엔터주 일부 포함되어 있고 홈쇼핑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 섹터들도 보면 지금 재지나 이런 쪽들 뭐 컨텐츠 이쪽 빼고 나서는 또 보면 묵직한 쪽들이 거래소랑 유사하거든요. 역시 또 연결된 흐름이라 봐야 될까요? 제조보다는 유통 쪽, 뭐 이런 쪽.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사실 뭐 특정 기업들의 주가 상승 때문에 지수가 그렇죠. 이렇게 예, 보이는 예,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불쌍한 게 다 같이 잘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런 조그만 회사들 중에서 네네. 예. 뭐 컴투스하고 게임비라면 아니면 모바일 게임에서 뭐가 뭐 네, 어떻게 흑자내는 회사들이 그랬었죠, 얼마나 올해. 있겠습니까? 그거 뭐 로엔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작은 시장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회사들입니까? 그리고 뭐 삼성 LNS가 뭐
잘했죠. 잘했고 화장품들 좀 좋았죠. 좀 믹스가 좀 네. 1년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삼성의 이 LNS가 한 600%인가? 네네, 엄청 올랐어요. 상당히 약간 개별적인 크죠. 종목 이런 마이크로적인 이런 개별 이슈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사실 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 업종이 좋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리고 지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조업의 어떤 그 몰락 가능성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큰 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통주까지 유통 마진이 거의 0%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적도 벌써 있더라고요. 뭐 알리바바 다 등장하게 되고 사실 우리도 벌써 뭐 유메푼이 뭐 쿠팡이니 해서 이런 쪽 나오게 되면서 쿠팡은 또 최근에 굉장히 좀 사세를 확장해서 증자도 받고 뭐 트럭도 자기네가 직접 배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진 자체가 유통 쪽에서 까이기 시작하니까 제조업은 당연히 더 까이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마진이 완전 죽어드는 그런 장세로 가게 되면 이익이 더 지금보다 쪼그라들 거라는 비관론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다 들고 있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항상 굉장히 싼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2차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성장기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갑이 두둑하다고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파는 가격이랑 온라인에서 파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신경 별로 안 쓸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고 분명히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를 했지만 근로자들의 저거는 그 인플레이션을 해봤을 때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머니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 아마존 들어오게 되면 국내 다 무너진다. 뭐 무슨 국내 유통주를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역 배송지 아니면 네네. 뭐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네네. 말도 안 되는 레포트들 많이 나오는데요. 다 거짓말이죠. 이미 해외에서 그 사례가 다 판명이 됐고 제가 며칠 전에도 사실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와이프 저거 지갑 사는데 예. 백화점 가서 사는데 이게 똑같은 건데 15만 원이 더 비싼데 되게 열받더라고요. 내가 이게 만약에 내가 이틀 전화만 했으면은 내가 분명히 온라인으로 샀을 텐데. 근데 저랑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난 돈 맞아요. 많아서 아무데나 가서 다 사도 돼. 그렇게 부자 우리나라 별로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씩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다 해가지고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사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물론 뭐 중국 관련된 종목, 뭐 게임주, 화장품주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형성되는 것 같고,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IT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양대축으로 쭉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또 삼월인터넷, 타이젠, 뭐 삼성훈풍, CES 이런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관련된 종목 좀 탄력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CES가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관련돼서 좀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한 2, 3년 동안 CES 돼가지고 제대로 종목 오른 거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고요. 근데 분명히 기회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1월 달에 뭔가 한 해 그 우리 뭐 관련된 전자제품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 보여준다는 건 잘 참고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이 아니라 이 그 뭐 업종들을 보면 뭐 스마트홈, 웨어러블, 오토모티브, 비디오, 오디오, 게임, 엔터, 헬스, 무전기기인데 다 뻔한 거 이외에 업사이드 좀 남아있는 것들이 뭐 스마트홈이라든가 근데 웨어러블은 이미 망했고 오토모티브도 사실 지금 망했다고 보세요? 예? 망했다고 보세요. 좀. 망했죠. 앞으로 좀 더 개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워치로는 실패를 했죠 사실. 아, 1차적으로. 스마트워치로는 실패를 확실히 했습니다. 예. 확실히 했고요. 그래서 업사이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에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인업을 구성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뭐 아까 좀 뭐 KH바텍에 대해서 뭐 얘기 많이 하는데 해외 예. 메탈 업체 보면은 메탈 네, 케이스 네. 업체 보면은 뭐 시가총액 4조, 6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국내 KH바텍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사실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삼성 전 라인에 들어가는 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딴스 소리 하는 분들도 좀 많기는 한데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좀 그 찾는 게 맞지 않느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네, 뭐 LMS 같은 경우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코팅제 퀀텀 다시라고 필름, 해가지고 거의 뭐 필름 필름 하나만 붙이면 굉장히 뭐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 그 스마트 디바이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게 조금 뭐 하는 거 무선 충전 같은 거 조금 본격화될 수 있을 우리가 가능성도 좀 있다. 했던 쪽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기존에 우리가 좀 했던 거라든지 테마성으로 좀 돌았던 쪽들이 연결돼서 뭐 충전이나 뭐 메탈 케이스 이런 예, 쪽들. 또 사실 여기서 좀 짧게.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기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지금 질문을 하니까 막 짜고 짜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쪽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블루콤이나 한번 조금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좀 별로고.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연간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일 날이 연초장 첫째 날이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놓고 보면 소형주가 20% 올랐어요. 소형주 업종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한 9%, 코스닥도 중소형주로 껴준다 그러면 역시 중소형주 장세였고, 그리고 거래소는 이제 5% 정도 하락이 나왔던 상황인데, 내년도 장세는 조금 판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역시 중소형 장세일까요? 일단 상반기 굉장히 이제 중소형, 상반기는 뭐 중소형 장세는 뭐 아까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 언제든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뭐 내년 4월까지는 확실히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 한 6월 정도 되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위험 자산 회피 현상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이머징에서 탈아시아 자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근데 그것도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중국 증시, 상해 증시가 MSCI라든가 FTSE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예. 되면 엑스제팬 지수로 했을 경우에 일본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에서 돈 빼가지고 중국에다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역시 포션 중에 하나 한국 한국 증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가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뭐 신차 모멘텀이라든가 라인업이 쫙 구비가 돼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시간이 좀 모자라요. 한 1, 2년은 돼야지 삼성전자에서도 뭐 디바이스가 뭐 쫙 라인업이 구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뭐 기대감도 불어익히긴 상당히 쉽지 않다. 특히나 1Q, 2Q 하반만 돼도 좀 괜찮을 텐데 그때까지는 많이 좀 괴로워지지 않을까. 실적도 좀 별로일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코스피는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은 한번 열어둬야 더 밑으로 됩니다.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100포인트 움직인다고. 밑으로 1800에서 1900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네네, 예. 증권사 레포트도 쭉 보니까 뭐 키워드를 제시하는 게 중국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이 서대리님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키워드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요. 유가랑 러시아 같은 거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해서. 그렇죠. 거기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반등할 얘기죠. 수 예. 네. 그러면 내일장 한판 승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승부수를 띄우실 예정이세요? 2015년 한판 승부 중에 하나로 중국 상해 증시의 포션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 부진의 대안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50%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경제 국가로 지금 부상을 이미 하고 있고 10년 안에 명목상으로 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PP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상반기 무역 교역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2100조인 미국을 2200조로 압도를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가면서 돈을 찍어서 빚을 갚고 경제를 부스트업을 시켰던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모든 걸 다 갚았던 미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붕괴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까 신실크로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밸류 체인을 만드는 건 위안화 결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그런 나라들하고 이미 위안화 결제를 다 하기로 했고 아시아한테 달러 결제하지 말고 위안화 결제합시다 했을 때 싫다고 할 아시아 국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이 달러의 위험성은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후에 일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 증시에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으면 좀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밸류상으로는 예전에 저희가 한 달 전, 한 몇 주 전에 읽은 걸로 보면 뭐 ROE랑 PBR에서 이제 한 1.4배 14%, 그러니까 ROE 한 13, 14%야 PBR이 한 1.45배가 한 3,300선 이런 얘기를 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한 3,200 찍고 이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대리님께서 내년도에 지금 사실 GDP 전망치만 보면 7%대 초반까지 보는 쪽도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은 올해보다 안 좋을 쪽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그러면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그런 약간의 경기 모멘텀 저 둔화를 상쇄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외신에서 떠들고 있는 중국 2차 제조업에 대한 부진에 관련된 얘기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정확하게 모르고 쓴 거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아니 순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인의 공장이라는 완전 엉터리예요. 지금 뭐 교수들이 막 다 쓰고 뭐 세계인의 공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따위 소리들 하는데 다 엉터리 소리입니다. 그럼 자기네 자국 내에서 그냥 3차 하는 산업, 걸로만 2차 제조업을 이미 역전을 한 나라고 네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세계 IT 구글 패권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된다.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살아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그럼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죠. 네. 지금 얘기해주신 이 타이거 합성 차이나 레버리지 이 종목이 한 달 동안에도 46%나 굉장히 올랐네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중국 증시는 한 0.5% 정도 하락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좀 더 기대 많이 하도록 꼭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4년에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4% 정도 밀려났지만 코스닥은 8%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중소형주 강세 흐름은 내년 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이제 중소형 컨셉의 내수주가 선전을 했습니다. 반면 대형 수출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새해에도 이러한 구도가 연장될 것인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